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프로그램 매도 관련해서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좀 등락 보여드린 다음에 코스피,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좀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랑 일목균형표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케이, 유로스톡스, 항생, 상해종합, 각권 지수들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 달러원, WTI, 금, 그리고 국구채 10년, 미국채 10년 추이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키스코홀딩스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엔 예전에 이제 매수 추천 올렸었던 제일제당, 그리고 이제 LG전자, 효성화 관련해서 차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 아니죠. 오늘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랑 네이버, KT, 페이스북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국내 종목들은 절대가치 평가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코스피랑 이제 S&P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차트인 일드갭이랑 좀 패드 모형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동성 지표인 이제 S&P를 통화량 지표인 M2로 나눈 수치랑 이제 코스피 시총을 M2로 나눈 수치들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신용장구 보여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감 시황부터 설명드리면 오늘 코스피 한 0.4% 상승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0.5%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코스피 200 차트고요. 이 파란 색깔 영역하고 빨간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 구간, 순매수 구간인데요. 오늘은 지수랑 크게 좀 동행하진 않고 움직였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순매도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한 1,500억 정도씩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서비스업이 상승이 컸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네이버랑 카카오가 오늘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 부분에 영향이 컸었고요. 바이오 쪽도 상승이 오늘 컸었고, 비금속 광물은 이제 좀 시멘트 쪽이랑 포스코케미칼은 이제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도 영위하고 있어서 좀 상승을 한 것 같고요. 통신도 올랐었고, 보험 이건 그냥 코스피고요. 전기전자도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사실 하락한 업종이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총 상위주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가장 크게 네이버, 카카오가 많이 올랐던 거겠죠. 그 부분 때문에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업종상으로는 더 내려간 종목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아니죠. 오늘 수급 설명 안 드린 것 같으니까, 수급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8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한 600억, 한 96억, 그러니까 한 1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기관은 한 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은 이제 항상 외국인 선물 수급하고 가장 유사하게 흘러가고요. 외국인이 한 7천억 정도 매수하면서 증시랑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개인이 한 2,200억 매도하고 기관은 한 4,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1,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외국인 900억 매수, 기관도 한 88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차트 보시기 전에 일단 어제 파월 의장이 이제 미국 하원 코로나19 특별위원회에서 좀 연설이 있었고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여전히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한다는 말이 있어서 좀 증시가 어제 많이 올라가고, 실질금리도 오히려 조금 더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주요 언급했던 내용 좀 살펴드리면은 파월 의장이 휴거로 인한 보육 책임이랑 코로나19에 의한 대한 이제 우려 지속, 정부 실업급여 추가 지급, 그리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구직자들의 의지 등으로 일단 고용 회복이 좀 둔화되었다고 평가를 했고요. 이러한 일시적인 부담 요인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제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은
노동 공급과 뭐 일자리 창출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좀 확신을 했고요. 특히 이제 가을에는 좀 강력한 일자리 창출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물가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 높은 물가 상승률은 이제 뭐 기저효과랑 뭐 유가 상승에 따른 이제 소비자 에너지 가격 상승, 그리고 이제 경제 재개에 따른 뭐 소비 반등, 뭐 병목 현상 뭐 악화 등이 이제 반영된 것이고, 단기에 대응이 가능하다고 좀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아울러 뭐 일시적인 공급층 영향이 이제 완화가 되면은 물가 상승률이 이제 뭐 장기 목표 수준으로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최근 뭐 확인되는 데이터들은 뭐 이런 전망과 좀 일치한다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뭐 이제 1970년대와 같은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제 목표 물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좀 강조를 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좀 증시는 상승을 하고 이제 좀 실질 금리는 좀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사실 뭐 유동성 영상에도 예전에 올려드렸었지만, 이제 이번에 뭐 이게 말이 전혀 뭐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의견이 이제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금을 이제 원자재 가격의 뭐 대표라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실질금리랑 이제 금이 반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실질금리가 결국은 이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은 뭐 개인적으로 내려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병목 현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그 원자재 관련된 인플레이션은 아마도 이제 좀 완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던 거니 M2 증가율이 높아져서 이 통화량이 증가해서 증가를 했던 거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량 증감률이 이제 M2 증감률이 벌써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구리 가격이나 이제 이런 원자재 가격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사실 인플레이션은 지금 이 지급준비금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잖아요. 이 지급준비금이 이제 쌓여 있는 게 실물 경제로 좀 흘러가게 되면은 그때 좀 돈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고요. 실제로 과거 이제 지급준비금이 이렇게 풀렸던 2014년 중반부터 2019년 말까지 한번 물가를 보시면은 실제로 지급준비금이 떨어지고 나서 머지않아 2015년 중반부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한 인플레이션은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이제 끝이 났고, 그 다음 이제 지급준비금이 떨어지면서 오는 인플레이션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코스피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사실 지금 파동이 제가 파동을 매긴 이후로 뭐 꽤 매긴 지가 오래됐는데, 뭐 가장 사실 좀 어렵고 좀 예측하기가 좀 파동 매기기가 어려운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뭐 장기 파동부터 보면은 1998년도 바닥부터 살펴보면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2파, 닷컴버블까지가 1파고요. 이제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하고, 이제 금융위기 하락부터 이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이렇게 4파로 조정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17년, 18년 상승이 5파 해서 1, 2, 3, 4, 5까지는 다 마감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문제, 무역 분쟁, 뭐 코로나까지 떨어지면서 A, B, C로 크게 2파도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현재는 이제 3파에 1파가 뭐 거의 이제 완성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점하고 저점을 그어서 이렇게 고점을 올려놓으면은 채널이 이제 뭐 거의 다 가는 것 같기는 한데, 뭐 다 갈 때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뭐 곧 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정확하게 알 수 없겠지만 뭐 이제 거의 다 왔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이제 3-1파에 1파가 여기고 2파가 여기고 이제 3파가 여기고 여기가 이제 4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다음에 이제 마지막 5파가 가장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 일단 아직까지는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어제 나스닥이 전고점을 넘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P나 뭐 코스피도 넘는다고 하면은 일단 이 파동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여기가 뭐 조금 더 넘더라도 해도 그냥 1, 2, 3, 4, 5로 끝날 수도 있고요. 뭐 그게 사실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그냥 계속 복합 조정 파동으로 뭐 4파 해서 뭐 5파의 상승이 한 번 더 남았다? 뭐 이 정도 두 가지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저는 아직까지는 전자의 확률이 더 높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조금 이따 분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는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뭐 9일, 26일 후행스팬 뭐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여전히 일단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따라서 일단 뭐 적극적으로 뭐 움직임을 뭐 매도를 하거나 한다고 하면은 일단 뭐 전환선이나 기준선 깨면 뭐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히나 이제 기준선이나 52종 평균선도 좀 붙어 있어가지고 뭐 이게 조금 이제 깨지고 나면 그때 이제 매도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애매할 때는 그냥 추세를 보고 하는 게 뭐 더 나을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주봉상으로는 원래 이제 65주가 딱 여기 왔었어가지고 도지 모양도 나오고 뭐 여기가 여기까지 뭐 22주기도 했었고요. 뭐 여기서 여기까지가 22주 뭐 대등수치기도 했었고 여기가 여기까지가 이제 저점부터 여기까지가 뭐 33주도 나왔었고 그리고 네 여기가 뭐 33주도 나왔었고 뭐 여기랑 여기가 이제 33주 대주등 수치도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좀 튈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생각보다 위로든 밑으로든 뭐 지금 시원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단 뭐 조금 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은 뭐 일단 머지않아 저는 아직까지도 일단 위든 밑이든 좀 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 주3봉도 그렇고 뭐 약간 좀 과열권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뭐 저는 일단 뭐 좀 계속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뒤에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뭐 지금 당장 꼭 팔아야 될 필요성은 없겠지만 일단 전환선 기준선 깨시면 뭐 파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냥 좀 자동차를 꼭 속도를 줄이진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좀 더 좀 긴장감을 가지고 좀 운전을 해야 될 뭐 그럴 때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30분 봉 정도로 보시면은 일단 여기가 일단 고점을 쳤기 때문에 뭐 여기가 이제 고점이라고 오파라고 일단 아직까지는 생각을 해본다고 했을 때 일단 뭐 개인적으로 여기가 이제 3의 1파 여기가 이제 2파 여기가 이제 3의 1파 3의 2파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넘어버렸거든요. 뭐 넘어버렸기 때문에 일단 그 가능성은 이제 그냥 제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실 좀 파동이 애매하기는 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그럼 이제 A, B, C고 여기가 이제 B파고 그 다음에 이제 C파가 나올지 아니면 그냥 여기가 어딘가 모를 그냥 상승 파동 중에 한 파동이고 여기가 그냥 A, B, C 조정을 받고 그냥 여기가 이제 새로운 상승 파동이다. 뭐 사실 다 가능을 한데 지금 파동 모양이 뭐 상당히 사실 깔끔하지가 않아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파동이 사실 여기 이제 하락한 이후로부터 지금 계속 깔끔하지가 않거든요. 여기가 약간 파동 법칙을 다 위배하면서 결국 이 쐐기형으로 맞췄었는데 이 쐐기형이 사실 나타난 이후로 계속해서 좀 약간 파동이 이상하긴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그냥 이런 경우에는 그냥 추세로 확인을 하자 해서 그냥 일목균형표 전환선이나 기준선 아니면 51일 평균선, 뭐 후행스팬 이런 걸로 지금 조금 판단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S&P 한번 보시면은 S&P 같은 경우에는 뭐 3주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2008년도 이제 바닥인 2009년도부터가 이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그 다음에 이제 5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2파랑 4파랑 저점을 그어서 3파 위에다가 올려놨을 때는 고점하고 고점 다운 걸 봤을 때도 뭐 채널은 유효한 것 같고요. 주가가 여기를 좀 크게 하회하고 나면 그때 이제 ABC로 좀 더 크게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일단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5파를 한번 좀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그러면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인데 또 여기도 5파가 좀 애매하긴 한데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저는 5에 1, 2, 3, 4, 5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냥 저는 5일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럼 여기서 안에서 1, 2, 3, 4, 5일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되면 이제 1파 고점과 4파 저점이 다 닿여버리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애매하긴 하고, 사실 미국 쪽도 파동이 지금 이 마지막 파동 계속해서 좀 애매하긴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이제 추세를 보고 좀 정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은 다 상회하고 있고, 뭐 9일 26일 후행스팬 뭐 다 호전됐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또 다시 그냥 상승 추세다, 추세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볼린저 밴드를 보더라도 이제 미국 쪽은 사실 상당히 모여 있습니다. 상당히 볼린저 밴드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곧 좀 머지않아 위든 아래든 좀 튈 것 같고요. 분봉으로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그냥 여기가 1, 2, 3, 4, 5로 A에 1파든지 아니면 그냥 A에 아마 1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기가 그냥 A, B, C 이런 식으로 A, B, C 이런 거로 A에 2파고 이제 떨어질 확률이 전 더 높지 않을까라고는 보지만은 정고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뭐 여기를 그냥 만에 하나 다시 또 넘어버린다고 하면은 그냥 위로 좀 더 갈 확률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가 A, B, C로 떨어져서 그냥 새로운 상승 파동이냐, 아니면 1, 2, 3, 4, 5로 떨어져서 그냥 조정 파동이냐, 이제 그러니까 조정 파동이냐, 뭐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약간 파동이 애매하다. 결국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이럴 땐 그냥 추세로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은 뭐 분봉으로 추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은 일봉으로나 뭐 주봉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초장기로 하시는 분들은 뭐 주봉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조금 이따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뭐 사실 증시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지금은 딱 파동을 정확하게 매기기가 애매해서 딱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뭐 적어도 어깨 위로는 지금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딱 느낌은, 제가 그냥 느끼는 느낌은, 조금 이따 그럼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변동성 V 코스피 설명을 드리면은, 뭐 오늘 뭐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한 14.75 정도 되고 있고요. 뭐 일단 뭐 계속해서 그냥 좀 이 부분에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여기서 하고 있고요. 뭐 저는 좀 올라갈 거라 보지만, 일단 아직까지 뭐 추세가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뭐 지금은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뭐 그냥 보합 정도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이 구름대 상단을 결국 넘지는 못하고 그냥 구름대 안에서 52동 평균선이랑 구름대 안에서 마감을 했었고요. 뭐 내일 종가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하고요. 니케이는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좀 하락은 하고 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까지 뭐 전환선 기준선 부근은 거의 뭐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유로스톡스를 보면은 뭐 사실 좀 빠질 것 같은 모양새긴 하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그냥 1, 2, 3, 4, 5 이렇게 빠지고, 여기가 그냥 딱 올라가고 지금 조정 파동이다라고 하면 모양이 딱 맞기는 한데, 일단 그래서 저는 사실 하방을 좀 더 보고 있긴 한데, 일단 뭐 워낙 파동이 지금 깔끔하진 않아서 딱 정확하게 좀 예측을 하긴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뭐 이럴 때는 그냥 52동 평균선이나 기준선 이런 걸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항생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나름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제 기준선 방향 자체도 올라 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름대도 넘었습니다. 이제 내일 이제 구름대로 완벽하게 넘어서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 줄지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나타내 줄지 아니면 다시 이제 구름대 안으로 들어올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이 기준선을 좀 타고 올라가고 있고요. 일단 뭐 아직까지는 뭐 추세는 뭐 나쁜 추세는 아닙니다. 다만 뭐 사실 구름대 두께나 뭐 여러 가지 그냥 좀 상승하는 모양을 봤을 때는 막 그렇게 좋아 보인다는 모습은 사실 아니긴 하고요. 가공 같은 경우도 오늘 한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기준선 방향도 올라가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무조건 안 좋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근데 다만 뭐 계속해서 모든 증시들이 좀 모양을 봤을 때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가 그냥 저는 이제 1, 2, 3, 4, 5로 보여서 지금 이거는
그래서 아마 이게 B고 C일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아니면 1, 2, 3, 4, 5든지 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뭐 볼린저도 상당히 모여서 뭐 곧 좀 이렇게 위아래 등락은 좀 커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계속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이탈한 이후로는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름대 상단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오히려 좀 상승을 한 모양새인데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뭐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상승 추세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긴 하고요. 뭐 WTI는 도진을 나타냈지만 아직까지는 뭐 추세상으로 뭐 크게 문제가 없이 상승 추세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뭐 RSI가 70 넘어갔다가 좀 하회하고 있는 거는 조금 리스크 요인인 것 같긴 하고요. 뭐 금선물 같은 경우에 일단 구름대 하단 부근에서 계속 좀 지지는 보이고 있긴 합니다. 일단 여기를 이제 깨냐 마냐가 뭐 가장 관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소폭 하락을 하고요. 뭐 아직까지는 추세가 다 꺾여 있기 때문에 일단 아직은 좀 하락 추세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환선을 지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다시 다음 타겟은 이제 기준선을 상회하냐 마냐일 것 같고요. 뭐 조금 더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미국 기준금리 최대치까지 사실 국고채 10년 금리가 아마 올라갈 거기 때문에 뭐 저는 일단 뭐 한 2.5까지는 최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 키스코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3.3%까지 하락을 하다가 뭐 마이너스 1.9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뭐 일단 뭐 요즘에 계속 유비스가 매수를 하고 있는데 뭐 오늘은 근데 외국인 수급이 마이너스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NH 창구가 계속 팔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외국인인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좀 약간 그래서 뭐 거기가 이제 외국인인가 싶기도 한데 일단 뭐 밸류뿐만 아니라 뭐 다른 데도 좀 파는 게 있는가 봅니다. 근데 뭐 다만 아직까지는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뭐 9일 26일 프랭스팬 다 호전돼 있어서 뭐 일단 아직까지 뭐 추세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일단 뭐 2분기 실적은 매우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 실적 나오면 뭐 그땐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어서 26일 프랭스팬도 아직은 호전되지 못했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적어도 기준선이라도 좀 상회하고 나서 매수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구름대 넘어서고 나서 일단 구름대 하단까지는 테스트를 했는데 상단까지 왔는데 여기서 딛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구름대 그냥 깨버리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조금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고요.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일단 이 구름대 하단에서 좀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준선 넘고 구름대를 넘을지 구름대를 다시 하회할지 이거에 따라 이것도 뭐 방향성이 좀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전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오늘 볼 종목은 이제 하이닉스, 네이버, KT, 페이스북이고요. 하이닉스 먼저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보시면은 하이닉스 현재 주가가 124,000원이고요. 할인율 7.61%, 연구성장률 3%로 설정하고 캐펙스는 이렇게 설정을 하고 실적은 이제 애널리스트들 분들 이제 실적 전망치를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나오는 이제 주가는 적정 주가는 한 22만 원 정도라고 해서 내재 가치랑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주가 상승률 한 82%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지만은 이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이 파란 색깔 선이 하이닉스 주가고요. 이 연두 색깔 선이 하이닉스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 뭐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고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과거 이제 2017년 부근 저점까지 내려왔다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더 사실 뭐 조정을 더 보일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는 뭐 상대가치 평가로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실 상대가치 평가로 이 수익률 자체는 괜찮은 편이긴 하고요.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그냥 디램이 중심이다 보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일단 회사가 좀 약간 시장에서는 좀 할인해서 많이 좀 저평가는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과거 주가랑 대비했을 때는
조금 들어가기는 애매한 구간이다.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SK 하이닉스 차트 보시면은 뭐 일단 아직까지는 뭐 기준선은 좀 상회는 했지만 뭐 전환선 하회하고 있고 아직 구름대 밑이어가지고 뭐 일단 아주 좋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요. 뭐 그나마 다행인 건 기준선 넘고 소폭이나마 26일 후행스팬도 호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그래서 워낙 뭐 매우 하이닉스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뭐 지금이라면 뭐 조금 일부 매수는 가능할 것 같은데 다시 하회하면 매도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한 50일 이동 평균선 상회하고 구름대까지는 넘어야 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네이버 보시면은 뭐 오늘 핫했던 이제 네이버 보시면은 주가는 한 42만원 정도 되고요. 할인율은 7.61%, 성장률은 3%, 뭐 캐펙스나 실적 전망치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다 설정을 하였습니다. 영업이익도 뭐 상당히 높게 설정을 했을 때 애널리스트 전망치로 평균을 사용했고요. 그랬을 때는 목표 주가가 약 20만원 정도, 내재 가치는 20만 정도 있기 때문에 거의 반토막 정도 나야 된다. 절대가치 평가로는 제가 예상한 실적보다도 이 애널리스트 전망치 실적보다도 훨씬 더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보시면은 이제 약간 퍼가 많이 내려와서 원래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상대가치 평가로는 퍼가 좀 내려와가지고 이제 PBR이 좀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좀 올라오긴 했고요. 그래서 뭐 사실 완벽하게 지금 안 좋다라고 하기도 사실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긴 해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뭐 사실 절대적인 레벨 자체가 한 5%밖에 되지 않거든요. 5에서 6 정도 사이인데 일단 뭐 좀 사기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지 않나. 물론 이때보다는 좀 낫겠지만 이제 지금 퍼랑 PBR이 좀 업데이트가 되면서 좀 내려가서 좀 약간 이렇게 빵 하고 좀 튀긴 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사기에는 애매한 구간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다음에 차트 한번 보시면은 주가가 뭐 오늘 상당히 큰 폭으로 많이 상승을 했고요. 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뭐 그러면서 주가가 뭐 전환선 기준선 다 넘어서고 9일 26일 후행스팬도 뭐 다 호전되고 있어서 뭐 차트상으로는 뭐 완벽한 사실 상승 추세고요. 뭐 볼린저 밴드도 사실 크게 넘어가 있는데 이럴 땐 사실 그냥 사실 빠르게 그냥 볼린저 밴드라도 이탈을 하면 그냥 매도를 하는 게 뭐 일부 매도 아니면 뭐 전량 매도 뭐 다 이건 사람의 성향이나 리스크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저라면 그냥 볼린저 밴드 하회하면 50% 팔고 전환선까지 하회하면 뭐 저 같은 경우 한 50% 아마 팔지 않을까. 뭐 만약에 제가 보유하고 있다면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70% 30%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저라면 좀 할 것 같고요. 뭐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이버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상반되게 일단 주가는 32,000원, 할인율은 7.61%, 연구 성장률은 3%, 캐펙스는 이렇게 실적 같은 경우도 실적 전망치는 애널리스트 전망치 평균으로 이렇게 다 높게 설정을 했을 때 KT는 내재 가치가로도 11만원까지 갈 수 있는 한 245%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뭐 거의 한 3배 정도 되네요. 그 정도 이제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네이버가 아니라 KT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그래도 이제 좀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과거엔 이렇게 쭉쭉쭉쭉 기대 수익률도 빠지면서 주가가 빠졌던 게 ROE, 수익성인 ROE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주가도 같이 빠졌었거든요. 할인율도 같이 빠지면서.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ROE가 좀 반등 추세인 구간이기 때문에 뭐 지금 레벨은 좀 괜찮은 레벨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인율 이제 수익성 개선되는 걸 감안할 때 할인율도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면서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페이스북이네요. 이제 페이스북, 이제 KT 차트 먼저 보고 페이스북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KT 차트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일단 뭐 차트는 전환선 기준선 역전되고 주가도 아직은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6일은 아직 뭐 호전되어 있지만
주가가 이 기준선을 좀 상회하고 나면 뭐 그때 조금 매수할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아직은 조금 지켜보다가 뭐 조금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면 그때 오히려 안전하게 매수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한번 보시면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뭐 오늘 주가가 프리마켓에서 또 다시 최고치를 기록을 했네요. 계속해서 뭐 사실 상승하고 있어서 뭐 아직까지는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뭐 9일 26일 횡스팬 다 호전돼 있어서 뭐 이 종목도 사실 뭐 하락 추세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오히려 상승 추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이제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딱 퍼지고 있는 구간이어서 위로든 아래든 좀 칠 것 같고요, 주식이. 그래서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이 네이버처럼 그냥 볼린저 밴드 이탈하면 매도하고 전환선 또 깨지면 그때 약간 전략 매도하는 전략을 좀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일단 누적 수급 차트 먼저 보시면은 2001년부터 개인이 71조 사실 19년 말까지 매도를 하다가 지금 누적 매수가 31조니까요. 더하면은 이제 102조라는 엄청난 금액을 1년 6개월 만에 매수를 하였습니다. 역으로 이제 기관하고 개인, 외국인이 이렇게 그만큼 팔았다는 건데, 뭐 수급은 상당히 좋지 않고요.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 선물로 따라왔었기 때문에 선물은 다 만기가 되면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몸은 지금 상당히 가볍고 개인의 몸만 좀 무거운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 이제 파란색이 코스피고요. 빨간색이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을 한 수치입니다. 뭐 주식과 채권, 자산 간의 수익률 차이다라고 해서 일드갭이라고 하고요. 이제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이제 주식이 고평가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선입니다. 근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이게 PBR이 내려가서 좀 약간 아무래도 PBR 반영이 이제 3개월 이제 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반영되다 보니까 한 방에 좀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약간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그냥 같이 돼 있는 이 할인율을 보시면은 이제 이 일드갭을 보시면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치는 이제 코스피든 S&P든 그 주식 수익률에서 국고채 10년 금리를 차감한 게 아니라 나눈 수치고요. 뭐 조금 더 이제 금리에 민감한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좀 최근에 하락했던 점도 있고 지금 이제 PBR 소폭 좀 내려간 부분이 있어서 조금 하락은 상승은 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여전히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퍼랑 PBR 보기 전에 그러면 일단 이제 통화량이랑 이제 지수랑 같이 조금 비교되어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에 이제 S&P를 미국의 이제 통화량인 M2로 나눈 수치고요. 원래는 시가총액을 써야 맞는데 제가 아직 시총 데이터는 못 구해서 S&P는 지금 요청은 해놓은 상태인데 일단 되면은 조금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고요. 뭐 현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닷컴 버블 이후로 지금 사상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통화량 대비 이제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지수가 저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현재는 닷컴 버블 이후로 사상 최고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데이터가 있어서 시가총액으로 돼 있는데 이제 1990년도나 2008년 그리고 이제 이제 그리스 뭐 재정 위기 때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뭐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전보다는 훨씬 더 높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쪽도 좀 주의는 할 단계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통화량 대비 다 좀 약간 주의를 해야 되는 단계까지는 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P 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일링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 기록하고 있고 PBR 같은 경우에도 닷컴 버블 이후로 뭐 사상 최고치입니다. 뭐 계속해서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금융위기 때보다 PBR 훨씬 더 높고요. 근데 이제 ROE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위기 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낮아져 있거든요. 2013년 대비도 그렇고 10년 대비보다는 소폭 더 높긴 하지만 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테이퍼링 끝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나면은 실질금리가 상승하면서 충분히 좀 조정 가능성이 있지 않나. 지금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좀 비싼 밸류에이션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이제 퍼랑 PBR은 그냥 참고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용잔고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한 23조 7천억 정도 되면서 또 상승을 소폭했고요. 뭐 계속해서 뭐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절대 수치는 뭐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이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을 할 때가 뭐 항상 멀지 않아서 한 6에서 1년 안에 큰 조정이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뭐 전 좀 계속해서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참고로만 보여드리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일단 뭐 아까 제가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이제 뭐 사실 이성적인 로 이제 랠리를 해야 될 그런 시장은 사실 지나간 것 같고요. 뭐 테이퍼링 이미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뭐 통화량 때문에 증시가 더 갈 확률도 낮아진 것 같고요. 딱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가 뭐 다시 코로나 별거 아닌 거 아니야? 해서 다시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크게 빠졌을 때 이 부분에서 딱 제가 기억하기로 이날이었던 것 같은데, 이날이었나? 아무튼 이 부분인데, 연준에서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를 합니다. 이 부분에.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까지 계속 올라갔었던 거잖아요. 하락을 치고 나서. 근데 사실 그게 이성적인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주식이 이미 다 올랐어야 됩니다. 모두가 이성적인 투자자라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서 그래서 여기서 빠질 때 되게 사실 신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당연히 근데 시장이 이치라고 하면 시장은 이제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때 이미 기준선도 사실 뚫지 못하고 하락을 했죠.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냥 하락으로 계속 보는 게 맞는데, 그냥 이런 기술적 분석을 보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각을 해보면 무제한 양적 완화를 이때 했기 때문에 뭐 사실 반등을 했어야 됩니다. 그냥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요. 근데 반등을 하지 않았죠. 결국은 단기 반등을 하다 이렇게 훅 빠지는데, 뭐 저는 사실 지금 부분이 이제 그 영역 단계지 않나, 역으로 생각하면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상승 추세에서의 저 상황이지 않나. 이미 사실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다 소지는 한 것 같고요. 이제 올라갈 이유도 이제 더 이상 크게는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뭐 실적 대비해서도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고, 사실 테이퍼링은 언제 하냐의 문제지 올해 말에 하냐 뭐 내년 초에 하냐의 문제지 사실 무조건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는 이슈고, 금리도 언제 올리냐의 문제지 결국은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은 다 이제 그런 걸 선반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제 선반영을 하냐의 그냥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저 때처럼 더 크게 하락을 했으면 이제 이번에는 그냥 갑자기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시장은 항상 이성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적어도 이제는 좀 약간 이성적으로 조심은 해야 될 단계다라고 일단 머리로는 인지를 해야 될 단계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저도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냥 다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뭐 추세가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만은 일단 항상 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 뭐 구독자분들이나 그냥 시청하시는 분들도 뭐 코스피를 사실 뭐 파생을 하지 않는 이상, 코스피 ETF를 하지 않는 이상 뭐 코스피를 그렇게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개별적인 투자하신 종목을 따라서 뭐 이렇게 보통 기준선을 딱 정하면 제일 좋긴 하고요. 제가 그냥 봤을 때 기준선이든 뭐 전환선이든 50일 평균선이든 뭐 하나를 좀 정해놓고, 어딘가를 뭐 깨지면 뭐 좀 이렇게 일부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놓고, 미리 일단 좀 판단을 해놓고 좀 향후에 대응을 하면 조금 더 빠르게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충분히 더 갈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심정으로는 이제 내려갈 것 같은데, 뭐 일단 아직까지 제가 여기 파동이 정확하게 어딘지를 저도 이제 조금 약간 지금은 애매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제 계속 그냥 좀 추세로 대응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통화량 지표로 보나 아니면 뭐 밸류에이션으로 보나
뭐 유동성으로 보나 뭐 실질금리로 보나 뭐 좀 약간 위험해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금리가 이제 어제 조금 약간 파월 의장이 좀 약간 완화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실질금리가 좀 상승은 했습니다. 실질금리가 0.83까지 올라갔고요. 여기 정확하게 지금 안 나오는데 0.83까지 0.75까지 원래 올랐었다가 0.83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뭐 증시의 가장 키 열쇠는 이 실질금리일 것 같고요. 이제 2013년 이때처럼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서 실질금리가 바로 튀었었거든요. 뭐 그렇게 튀면은 이번엔 증시는 무너질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테이퍼링을 하기 전에 이제 그냥 바로 실질금리가 먼저 선반영해서 이렇게 튀어버릴지, 아니면은 뭐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을 때 튀어버릴지, 테이퍼링을 이제 시작합니다라고 할 때 튈지, 아니면 테이퍼링 진행 중에 튈지는, 테이퍼링에 사실 이렇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갔던 적도 2013년 이때밖에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테이퍼링도 한 번밖에 없었고요. 사례가 많이 없어서 뭐 예측은 하긴 어렵지만, 뭐 적어도 테이퍼링이 올해 말에서 내년 초라고 이제 보통 다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제 그 정도 안에는 이 실질금리가 올라가면서 충분히 좀 유의미한 조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